결혼 8년 차, 시어머니는 매달 어김없이 찾아와 내 월급 카드를 가져갔다. 아파트 대출금은 우리 가족 모두의 일이지 그게 시어머니의 레퍼토리였다. 하지만 그 아파트의 계약금은 아버지가 경기도의 낡은 집을 파신 돈으로 마련한 것이었고 매달 나가는 대출금은 내가 막차 시간까지 야근하며 번 돈으로 낸 것이었으며 집문서는 내 이름 오수현 앞으로 되어 있었다. 이혼하던 날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집은 두고 몸만 나가 나는 그러겠다고 했다. 웃으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돌아서서 곧장 부동산 중개소로 향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시동생을 데리고 와 도어록을 부수고 거실로 짐을 끌고 들어왔을 때 나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김 여사님. 방금 사신 댁에 누군가 무단 침입했는데요. 전화기 너머로 3초간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곧이어 초인종 소리와 함께 내 전 시어머니가 평생 한 번도 내지 않았을 법한 처절한 비명이 들려왔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마포구 공증사무소의 플라스틱 의자는 차갑고 딱딱했다. 오수현은 벽에 기댄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고 앉아 있었다. 옷감을 너무 세게 누른 탓에 손끝이 비정상적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이 둔탁한 째깍 소리를 내며 움직였다. 맞은편에 앉은 전남편 한재훈은 외투조차 벗지 않은 상태였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공증인이 건넨 검은색 볼펜을 손에서 굴리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책상 위에 펼쳐진 합의서에는 전혀 머물지 않았다. 그의 몸에서는 평소 그가 쓰던 것과는 다른 달콤하고 느끼한 오렌지 향이 나는 젊은 향수 냄새가 풍겼다. 재산 분할 및 자녀 양육권 관련 분쟁 없음 조항을 확인하시고 이해 없으시면 여기에 서명해 주십시오. 반무태 안경을 쓴 중년의 공증인이 서류 오른쪽 아래의 빈칸을 가리켰다. 한재훈이 펜 뚜껑을 열었다. 펜촉이 종이에 닿으려는 순간 그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윙하고 울렸다. 그는 즉시 펜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꺼냈다. 방금 전까지 짜증이 서려 있던 그의 눈매가 순식간에 휘어졌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도 않고 휴대폰을 귀에 바로 갖다 대며 통화 버튼을 눌렀다. 왜? 반말로 하는 그의 목소리는 잔뜩 잠겨 있었고 느끼한 웃음기를 머금고 있었다. 아, 좀 더 잘하고 했잖아. 수화기 너머로 한 젊은 여자가 끝을 길게 느리며 애교 부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정확히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끈적한 말투는 조용한 공증사무소 안에서 유난히 귀에 거슬렸다. 공증인은 민망한 듯 헛기침을 하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수현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한껏 봄바람이 난 한재훈의 얼굴에서 그가 휴대폰을 쥔 손으로 천천히 옮겨갔다. 그 손에는 8년 전 그녀가 석 달치 월급을 모아 사준 결혼 반지가 여전히 끼워져 있었다. 반지가 파고든 자국은 살갗에 깊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는 아직 그것을 뺄 생각조차 못한 듯 했다. 금방 끝나. 10분만 기다려. 한재훈은 전화기에 대고 부드럽게 달래고는 휴대폰을 어깨와 귀 사이에 낀 채 비어있는 오른손으로 합의서의 한재훈 세 글자를 휘갈겨 썼다. 펜촉이 종이를 찢을 듯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그는 서류를 앞으로 휙 밀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전화기 저편을 향해 말을 이었다. 뭐 먹고 싶은데? 남산 그 브런치 가게? 알았어. 데리러 갈게. 유리문을 열고 나갈 때까지 그는 책상 맞은편에 앉은 수현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공증인이 서류를 챙겨 붉은색 확인 도장을 찍고 그중 한 부를 수현 앞으로 밀어주었다. 오수현 씨,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수현은 그 선명한 붉은 도장을 1초간 응시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반듯하게 접어 토트백에 넣었다. 억울하지도 화가 나지도 않았다. 그저 위장이 텅 빈 듯한 공복감만 느껴졌다. 오랫동안 극도의 긴장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풀렸을 때 나타나는 생리적인 반응이었다. 공증사무소를 나와 수현은 집으로 가는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한강변의 고층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정오가 다 된 시간이었다.
그녀는 현관 앞에 서서 익숙하게 전자 도어록의 6자리 비밀번호를 눌렀다. 경쾌한 알림음과 함께 문이 열렸다. 거실은 냉장고 압축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했다. 수연은 신발을 갈아 신지 않았다.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아 현관 신발장 맨 아래 칸 서랍을 열었다. 계절이 지난 부츠 몇 켤레 밑에 두툼한 누런색 서류 봉투가 깔려 있었다. 그녀는 봉투를 꺼내 플라스틱 단추에 감긴 흰 실을 풀고 안에 내용물을 바닥에 쏟아냈다. 짙은 녹색 표지의 집문서, 원본 한부유세무서, 직인이 찍힌 완납 증명서 1장, 그리고 이미 서명이 완료된 주택 매매 계약서 1통. 매수인 칸에는 김은성이라는 세 글자가 적혀 있었다. 잔금 처리일은 검은 글씨로 오늘 날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수현은 그 매매 계약서를 집어들고 손가락으로 종이 위를 쓸었다. 이 28평짜리 집은 계약금이 아버지가 경기도에 낡은 집을 팔아 마련해 주신 돈이었고, 나머지 대출금은 그녀가 지난 8년간 매일 막차 시간까지 야근하며 위장병과 거북목 증후군을 견뎌가며 조금씩 갚아나간 돈이었다. 그리고 집문서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그녀, 오수현의 이름 하나만 적혀 있었다. 그녀는 몸을 일으켜 거실로 향했다. 벽 중앙에는 여전히 그 거대한 결혼 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에서 시어머니 최순자 여사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당연하다는 듯이 정중앙 센터 자리에 서서 큰아들 한재훈의 팔짱을 꼭 끼고 있었다. 활짝 웃는 바람에 어금니까지 다 보일 정도였다. 반면 신부인 수현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사진의 맨 오른쪽에 찌그러져 있었고, 얼굴의 미소는 어딘지 모르게 경직되어 있었다. 당시 이 사진을 걸 때 최 여사는 인테리어 기사를 향해 이렇게 소리쳤었다. 왼쪽으로 좀 더. 그렇지, 우리 아들 얼굴이 거실 정중앙을 향하게. 이 집은 우리 아들 집이니까 풍수가 좋아야 한다고. 수연은 사진 속 시어머니의 웃는 얼굴을 보며 입꼬리를 서서히 끌어올렸다. 그녀는 그 사진을 떼지도 거실의 어떤 가구에도 손대지 않았다. 그녀는 침실로 들어가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20인치짜리 은색 기내용 캐리어를 끌어냈다. 캐리어는 어젯밤 이미 다 싸둔 상태였다. 안에는 갈아입을 옷 몇 벌과 스킨케어 제품, 그리고 노트북 컴퓨터만 들어있었다. 이 집에서 한재훈과 최 여사의 생활 흔적이 묻은 물건들은 단 하나도 챙기지 않았다. 오후 2시. 수연은 캐리어를 끌고 아파트 문을 나섰다. 엘리베이터가 14층에 멈추고 문이 열리자 옆집 1402호의 박 여사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수현의 손에 들린 캐리어를 본 박 여사는 잠시 흠칫하더니 수현의 얼굴과 캐리어 사이를 오가며 시선을 던졌다. 어머, 수현 씨, 출장 가나 봐. 아니면 여행. 박 여사는 이웃 특유의 탐색적인 호기심을 담아 목소리를 낮췄다. 수현은 옆으로 반걸음 물러나 쓰레기 봉투에서 나는 냄새를 피하며 예의 바른 미소를 지었다. 네, 공기 좋은 데 가서 좀 쉬려고요. 하긴 요즘 서울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지.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와야지. 박 여사가 고개를 끄덕이는 사이 엘리베이터는 1층에 도착했다. 수현은 캐리어를 끌고 공동 현관문을 나섰다. 초가을의 햇살이 얼굴에 내리쬐어 조금 눈이 부셨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한 손으로 화면 잠금을 풀었다. 은행 거래 알림 메시지였다. 고객님의 계좌 끝자리 4821에 9억 2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보낸 사람 김은성. 시가 9억 8천만 원짜리 이 한강뷰 아파트를 석 달 안에 급하게 처분하기 위해 조금 양보한 결과였다. 중개 수수료와 세금을 제하고 순수하게 손에 들어온 돈은 9억 2천만 원이었다. 수연은 그 긴 숫자 0을 좋게 10초는 바라보았다. 8년간의 숨막히는 생활, 매달 시어머니에게 월급 카드를 빼앗길 때의 굴욕감, 대출금은 가족이 다 같이 갚는 거지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느꼈던 황당함이 이 순간 화면 속 차가운 숫자로 구체화되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지나가던 택시를 잡아탔다. 오후 4시, 강남역 근처의 한 카페는 사람들로 시끌벅적했다. 수연은 창가 자리에 앉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손에 쥐고 있었다. 얼음이 플라스틱 컵 벽에 부딪히며 청량한 소리를 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 화면이 밝아졌다. 노란색 채팅 풍선이 화면에 떠올랐다. 발신인은 최순자로 저장되어 있었다. 수현은 휴대폰을 들어 대화창을 열었다. 수현아, 그 집 도어록 비번 바꿨니? 재훈이 말이 내가 오늘 이사했다던데 내가 가서 좀 치워야겠다. 안부도, 걱정도, 심지어 가식적인 인사치레조차 생략된 메시지였다. 짧은 두 문장에서 전리품을 챙기러 가려는 조급함이 물씬 풍겼다. 수현은 화면의 글자들을 보며 이 글자들을 입력했을 최 여사의 턱을 치켜든 뻔뻔한 얼굴을 상상했다. 치운다고? 그저 자신이 값나가는 물건이라도 가져갔을까봐 서둘러 와서 자기 땅으로 만들고 싶을 뿐이겠지. 수현은 빨대를 입에 물고 씁쓸한 커피를 한 모금 빨아들였다. 그녀는 답장하지 않았다. 엄지손가락으로 화면을 왼쪽으로 밀어 메시지를 그대로 읽음 처리해버렸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뒤집어 놓고 고개를 돌려 차가 빽빽한 강남대로를 바라보았다. 밤 9시. 한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제법 서늘했다. 아파트 아래의 센서 등은 오래되어 수리가 필요한지 희미한 빛을 내며 깜빡거렸다. 최순자 여사는 짙은 보라색 패딩 조끼를 걸친 채 주머니에 양손을 꽂고 연신발을 동동 굴렀다. 그녀의 옆에는 작은 아들 한재민이 서 있었다. 그는 무거운 검은색 공구함을 들고 어깨를 움츠리고 있었다. 빨리 올라가. 최 여사가 재민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툭 쳤다. 그 계집애가 마음 바꿔서 한밤중에 돌아와 문을 잠가버리면 골치 아파진다고. 재민이 한숨을 쉬며 14층을 올려다봤다. 엄마, 형수님 이미 형이랑 도장 다 찍었다면서요. 집이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꼭 이렇게 한밤중에 와서 문을 따야 해요. 이웃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내가 뭘 알아. 최 여사가 목소리를 낮춰 쏘아붙였다. 내 형 그 물러터진 놈. 그 계집애가 눈물 몇 방울 흘리면 또 홀랑 넘어가서 몰래 열쇠를 돌려줄지 어떻게 알아? 이 집이 한강이 보이는 집이야. 계약금만 얼마가 들어갔는데. 내가 직접 확인 안 하면 잠이 안 와. 그녀는 재민을 떠밀어 엘리베이터에 태웠다. 14층에 도착했다. 복도는 쥐 죽은 듯 조용했다. 재민은 문 앞에 다가가 공구함을 내려놓고 전동 드릴과 새로 산 전자 도어록 세트를 꺼냈다. 그는 현관문 앞에 쪼그려 앉아 기존 도어록에 대고 사이즈를 재보았다. 엄마, 이 도어록 멀쩡한데 정말 뜯어요? 뜯어. 그 계집애가 쓰던 물건인데 예비 비밀번호를 남겨뒀을지 누가 알아? 어서 해. 최 여사는 한 발짝 떨어진 곳에 서서 엘리베이터 쪽을 경계했다. 전동 드릴의 날이 금속문에 닿으며 날카로운 위잉 소리를 냈다. 복도의 센서 등이 순식간에 환하게 켜졌다. 재민은 이를 악물고 드릴을 힘껏 눌렀다. 금속 파편이 타일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옆집 1402호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오더니 이내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살짝 열리고 박 여사가 얼굴을 반쯤 내밀었다. 아이고, 이 밤중에 무슨 일이에요? 최 여사는 즉시 웃는 얼굴로 바꿔 그녀에게 다가갔다. 아이고, 옆집 분이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재훈이 엄마예요. 애들 집 도어록이 고장나서 집에 못 들어간다길래 작은 아들 시켜서 갈아주러 왔어요. 금방 끝나요. 금방. 박 여사는 땀을 뻘뻘 흘리며 쪼그려 앉은 재민과 최 여사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번갈아 보더니 문 잠겼으면 열쇠공을 부르지 하고 중얼거리며 문을 다시 닫았다. 동작 좀 빨리 해. 최 여사가 뒤돌아 재민의 엉덩이를 발로 찼다. 딸칵 소리와 함께 낡은 잠금 장치가 억지로 뽑혀 나왔다. 재민은 재빨리 새 도어록을 설치하고 06개를 새 비밀번호로 설정했다. 그가 손잡이를 눌렀다. 문이 열렸다. 최 여사는 앞을 가로막는 재민을 밀치고 가장 먼저 현관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녀는 신발도 벗지 않고 양말 바람으로 거실에 들어섰다. 복도에서 새어들어오는 빛에 의지해 벽의 스위치를 눌렀다. 거실 천장등이 켜지는 순간 최 여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텅 비어 있었다. 가죽 소파는 사라지고 나무 바닥에 4개의 얕은 자국만 남아 있었다. 75인치 텔레비전도 사라지고
벽에는 휑한 브라켓만 남아있었다. 심지어 거실 창의 암막 커튼까지 깨끗하게 떼어가서 바깥에 가로등 불빛이 거침없이 쏟아져 들어왔다. 벽에 미처 떼지 못한 결혼사진을 제외하고 온 거실은 마치 도둑이라도 든 것처럼 쓰레기통 하나 남아있지 않았다. 공구함을 들고 들어온 재민도 그 광경을 보고는 숨을 헉 들이켰다. 형도 진짜 독하네. 형수한테 진짜 머리카락 한 올도 안 남겨줬네. 형수님 나갈 때 얼마나 화났을까? 화는 무슨 화. 알거지로 쫓겨나는 주제에 감히 우리 한씨 집안 물건을 탐내 최 여사는 정신을 차리더니 화를 내기는커녕 허벅지를 탁 치며 웃음을 터뜨렸다. 잘 됐네. 아주 깨끗하게 나가주셨어. 내 돈 들여서 쓰레기 봉투 사서 걔 잡동사니 버릴 뻔했는데. 그녀는 텅 빈 거실을 이리저리 걸어 다녔다. 가구 없는 방에서 발소리가 공허하게 울렸다. 그녀는 거실 창가로 다가가 한강 위를 떠다니는 유람선의 불빛을 보며 탐욕으로 눈을 빛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아직도 현관에 멍하니 서 있는 재민을 보고 큰 소리로 말했다. 재민아, 너 마침 그 전셋집 계약도 곧 끝나지? 내일 당장 내 처자식 데리고 다 이리로 들어와 살아. 여긴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라고. 너희 그 썩어가는 집 진작에 이사했어야지. 재민이 어리둥절해하며 물었다. 엄마, 이 집 형 집이잖아요. 우리가 들어오면 형은 어디서 살아요? 내 형은 지금 그 어린 애인이랑 사느라 이쪽은 신경도 안 써. 최 여사는 손을 휘저으며 안방으로 향했다. 내 형 그 흐리멍덩한 놈, 혼자 살게 놔두면 또 어느 날 다른 여자한테 홀랑 넘어갈지 몰라. 이 집, 엄마가 너희들 주기로 결정했다. 그녀가 안방 문을 열자 그곳 역시 텅 비어 있고 무거운 원목 더블 침대 프레임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최 여사는 들고 온 커다란 천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꽃무늬 침대 시트를 꺼냈다. 시트에서는 지독한 나프탈렌 냄새가 났다. 그녀는 능숙한 솜씨로 딱딱한 침대 위에 시트를 깔며 중얼거렸다. 이 제일 큰 방은 내가 쓸게. 저 작은 방은 너희 부부가 쓰고 제일 작은 방은 애들 공부방으로 만들자. 그래, 그렇게 정했다. 재미는 말이 없었다. 그는 발코니로 나가 창문을 열고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다. 가을바람이 연기를 흩뜨렸다.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개미처럼 움직이는 차들을 보다가 다시 안방에서 가구 놓을 자리를 재고 있는 어머니를 돌아보았다. 형은 진짜 바보야. 그는 연기를 한 모금 뱉어내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이렇게 좋은 집을 두고 헤어지다니. 밤 11시. 최 여사는 거실 바닥에 깔린 난방 매트 위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있었다. 가구는 없었지만 바닥 난방 온도가 올라와 노곤하게 잠이 쏟아졌다. 재민이 방금 편의점에서 김밥 2줄을 사왔다. 최 여사는 포장지를 뜯어 접시도 없이 손으로 한 조각 집어 입에 넣었다. 단무지의 새콤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고 그녀는 소리내어 씹었다. 기름 묻은 손가락으로 휴대폰 화면을 밀어 큰아들 한재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한참 울리고 나서야 연결되었다. 배경에서는 강렬한 베이스 음악과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가 섞여 들렸다. 여보세요? 엄마, 왜? 재훈의 목소리는 다소 귀찮다는 듯 했다. 아들. 엄마가 집 차지했다. 최 여사는 입안에 밥을 삼키고 건너편 음악 소리를 이기려는 듯 흥분해서 소리쳤다. 그 계집애 진짜 아무것도 안 남기고 갔어. 그릇 하나 안 남겼다니까. 하하. 차지했으면 됐어. 비밀번호는 바꿨지? 바꿨지, 바꿨어. 걱정 마. 엄마가 이 집 잘 지키고 있을게. 몇 달 뒤에 이혼한 거 잠잠해지고 아무도 신경 안 쓸 때쯤에 핑계 하나 만들어서 내 앞으로 명예 이전하자. 최 여사는 달콤한 계획에 빠져 있었다. 전화기 너머의 재훈은 그런 미래 계획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 건성으로 응하고 대답했다. 알았어, 엄마. 나 지금 일 있으니까. 친구들도 다 와 있고 먼저 끊을게. 얘야, 너 술 좀 적당히 마셔. 뚜뚜뚜. 전화가 끊겼다. 최 여사는 입을 삐죽거리며 휴대폰을 방수 매트 위에 던졌다. 그녀는 큰아들의 냉담한 태도에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어쨌든 집은 손에 넣었다. 이건 실질적인 9억 원짜리 자산이었다. 그녀는 남은 김밥 꼬투리를 통째로 입에 넣고 배를 두드리며 나프탈렌 냄새가 나는 꽃무늬 침대 시트 위로 드러누웠다. 내일은 중고가전 시장에 가서 냉장고부터 알아봐야겠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자신만의 새 영토를 어떻게 꾸밀지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다. 새벽 6시 15분. 한강의 물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시간이었다. 최 여사는 격렬하고 끊임없이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 잠이 깼다. 딩동, 딩동 딩동, 딩동. 날카로운 전자음이 텅 빈 집 안을 울리며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렸다. 누구야? 아침부터 사람 혼을 빼놓네. 최 여사는 딱딱한 바닥에서 일어나며 온몸에 뼈가 쑤시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니트 가디건을 꽃무늬 잠옷 위에 아무렇게나 걸치고 슬리퍼를 찍찍 끌며 현관으로 향했다. 복도에 센서 등이 켜져 있었다. 최 여사가 현관문을 확 열어젖혔다. 무슨 일? 그녀의 말은 목구멍에 걸려버렸다. 문 밖에는 4사람이 서 있었다. 맨 앞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비 아저씨가 서서 난처한 얼굴로 연신 손을 비비고 있었다. 경비원 옆에는 베이지색 트렌치코트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40대쯤으로 보이는 여자는 잔머리 하나 없이 완벽하게 정돈된 모습이었고 손에는 검은색 가죽 서류 파일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여자 뒤에는 광명 이사라고 적힌 노란 조끼를 입은 건장한 남자 2명이 버티고 서 있었다. 두 인부는 팔짱을 낀 채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문 안쪽을 쏘아보고 있었다. 누구신데요? 최 여사의 기세는 무의식적으로 반쯤 꺾였다. 트렌치코트를 입은 여자가 최 여사의 꽃무늬 잠옷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시선은 그녀의 어깨 너머로 텅 빈 거실을 쓱 훑었다. 여자의 눈빛에는 분노가 아닌 마치 더러운 것을 보는 듯한 냉담함만 가득했다. 누구시죠? 여자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평온했다. 왜 제 집에 계신 겁니까? 최 여사는 좋기 3초는 멍하니 서 있었다. 뇌가 그 문장의 의미를 처리하고 나자 그녀는 본능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침이 튀었다. 내 집. 당신 미쳤어. 이건 내 아들 집이야. 어디서 굴러먹던 사기꾼이 와서 남의 집에다 대고 행패야. 그녀는 고개를 돌려 경비 아저씨에게 소리쳤다. 관리사무소는 일 똑바로 안 해요. 어디 개나 소나 다 올려보내고. 빨리 이 사람들 안 끌어내고 뭐 해요. 경비 아저씨는 목을 움츠리며 대답을 피했다. 베이지색 트렌치코트의 여자 김은성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태연하게 손에 든 가죽 파일을 열어 붉은 법원직인이 찍힌 종이 한 장을 꺼내 최 여사의 눈앞에 바싹 들이밀었다. 똑똑히 보세요. 김은성의 손가락이 종이 가운데 한 줄을 가리켰다. 최 여사는 노안이 온 눈을 가늘게 뜨고 가까이 다가가 들여다보았다. 그것은 서울지방법원에서 발급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다. 소유권자란에는 선명하게 세 글자가 찍혀 있었다. 김윤, 성 취득일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2025년 10월 15일. 바로 어제였다. 최 여사는 그 선명한 붉은 도장을 응시했다. 그녀는 수많은 법률 용어는 몰랐지만 그 날짜와 소유권자라는 글자는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눈에 띄게 사라졌다. 분노로 붉어졌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말도 안 돼. 이건 불가능해. 그녀는 그 종이를 밀쳐내며 목소리를 떨었다. 이 집은 내 며느리? 아니, 오수연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 어떻게 당신 이름으로 바뀔 수가 있어. 김은성은 등본을 거두어 파일에 다시 넣었다. 그녀는 더 이상 최 여사를 쳐다보지도 않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눌렀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마포구 강변 아파트 1401호입니다. 어제 막등기 이전한 제 집에 지금 신원불명의 사람이 무단으로 침입해 있습니다. 도어록은 강제로 파손된 상태고요. 즉시 출동 바랍니다. 전화가 끊기는 소리가 이른 아침 복도에서 유난히 선명하게 울렸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는 11분이 걸렸다. 그 길고도 짧은 11분 동안 1401호의 현관은 지옥의 입구가 되었다. 최 여사의 두 손은 채를 치듯 떨렸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미친 듯이 한재훈의 번호를 눌렀다. 죄송합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기계적인 여성의 목소리가 몇 번이고 반복되었다. 그녀는 끊고 다시 걸었다.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다. 재민아. 한재민. 너 이리 나와. 최 여사는 집 안을 향해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 작은 방 문이 살짝 열렸다. 한재민은 잠옷으로 입던 회색 운동복 바지 차림에 머리는 새집처럼 엉망이었다. 그는 문틈으로 제복을 입은 경비원과 근육질의 이사업체 인부들을 보았고 어머니가 손에 꽉 쥔 휴대폰을 보았다. 그는 거의 즉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다. 쾅 소리와 함께 작은 방 문이 다시 닫혔고 이어서 철컥하고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한재민. 이 자식아, 문 열어. 최 여사는 절망적으로 허벅지를 내리쳤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쪽을 흘끗 보았다. 엘리베이터는 14층에 멈춰 있었다. 도망치려는 본능이 집에 대한 탐욕을 이겼다. 최 여사는 갑자기 몸을 돌려 슬리퍼도 제대로 신지 않은 채 문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다. 김은성이 앞으로 반걸음 나와 정확히 현관 중앙을 막아섰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김은성은 최 여사의 겁에 질린 눈을 보며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잘 생각하셔야 할 겁니다. 복도 CCTV가 이 문을 정면으로 비추고 있습니다. 어젯밤 두 분이 전동 드릴로 문을 따는 장면 이미 관리실에 부탁해서 캡처해 두었습니다. 김은성은 잠시 말을 멈추고 굳어버린 최 여사의 몸을 보며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다. 주거침입죄에 재물손괴죄. 최대 5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도망가시겠다고요? 최 여사의 발은 마치 못에 박힌 듯 타일 바닥에 고정되었다. 그녀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무릎이 문틀에 세게 부딪혔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바로 그때 현관 신발장 위에 던져져 있던 휴대폰이 날카로운 진동음과 함께 울기 시작했다. 윙윙윙. 화면이 켜졌다. 발신자 정보의 세 글자가 떠올랐다. 오수예현. 최 여사는 마지막 구명줄이라도 잡은 듯 비틀거리며 달려가 휴대폰을 움켜쥐고 엄지손가락으로 힘껏 통화 버튼을 밀었다. 오수현. 이 미친 거사.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누구한테 집을 팔아? 그건 내 아들. 어머님, 좋은 아침이에요. 전화기 너머 오수현의 목소리는 고요한 수면처럼 평온했다. 그녀는 가장 정중하고 흠잡을 데 없는 존댓말을 사용했지만 그 한 글자 한 글자는 얼음장 같은 칼날과 같았다. 들어가서 지내보니 어떠세요? 바닥 난방은 이제 따뜻해졌겠네요? 최 여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앞을 사납게 쏘아보았다. 내가 집을 팔아? 감히 우리 몰래 집을 팔아. 그건 우리 한씨 집안 돈이라고. 아, 맞다. 오수현은 그녀의 고함을 완전히 무시한 채 여전히 온화한 말투로 말했다. 제가 어제 급하게 나오느라 깜빡하고 말씀을 못 드렸네요. 그 집, 어제 오후에 등기 이전까지 다 끝났어요. 집 사신 김 여사님, 사람 참 좋은데 성격이 좀 급해서 남이 자기 물건에 손대는 걸 잘 못 보세요. 너 이 독한 것. 어머님이랑 재민씨, 웬만하면 협조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어쨌든 문고리 바꾼 돈은 두 분이 물어내셔야 하니까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새벽 공기를 뚫고 아래 대로에서부터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점점 더 귀를 찢을 듯이 커졌다. 최 여사는 처절한 비명을 질렀다. 땀으로 축축한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현관 타일 바닥에 세게 부딪혔다. 화면은 순식간에 하얀 거미줄처럼 산산조각 났다. 마포경찰서 조사실, 천장의 백열등이 희미한 전류 소리를 냈다. 최 여사는 바닥에 고정된 철제 의자에 앉아 있었다. 초가을 아침은 원래 쌀쌀한데 그녀가 입은 얇은 꽃무늬 잠옷으로는 스테인리스 의자에서 올라오는 한기를 막을 수 없었다. 잠옷 옷기대는 어젯밤 김밥을 먹다 흘린 커다란 갈색 간장 얼룩이 말라붙어 딱딱했다. 그녀의 두 손은 무릎 위에 놓여 있었고 열 손가락은 걷잡을 수 없이 떨렸다. 입술은 달싹이며 메마른 소리만 반복해서 내뱉었다.
그건 내 아들 집인데, 우리 큰아들 집인데. 책상 맞은편에 앉은 젊은 경찰이 키보드를 두드리던 손을 멈췄다. 그는 종이컵을 들어 차갑게 식은 믹스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한숨을 쉬었다. 경찰서에 온 지 40분 내내 이 할머니는 제대로 된 문장 하나를 말하지 못했다. 경찰은 서랍을 열어 서류 뭉치를 꺼내 집게를 풀었다. 최순자 씨, 경찰의 목소리에는 동정도 분노도 없이 오직 사무적인 냉정함만 담겨 있었다. 그는 몇 장의 종이를 책상 중앙으로 밀며 손가락으로 그 위를 톡톡 쳤다. 방금 저희가 등기소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현실을 좀 직시하시죠. 최 여사의 눈은 핏발이 선 채 빽빽한 검은 글씨가 인쇄된 종이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2017년 4월 이 부동산이 최초로 매입 등기된 시점부터 어제 오후 4시에 매각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경찰은 첫 페이지를 넘겨 직인이 찍힌 한 줄을 가리켰다. 지난 8년간 이 한강뷰 아파트의 등기상 소유권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수현 단 한 명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최 여사가 허리를 벌떡 세우자 철제 의자가 귀에 거슬리는 마찰음을 냈다. 계약금도 우리가 냈고 대출금도 내 아들이 갚았다고. 어떻게 그 여자 이름만 있을 수가 있어. 경찰은 법적 서류만 봅니다. 경찰은 그녀의 말을 가차없이 자르고 어제 막 발급된 완납 증명서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나란히 펼쳤다. 한재훈 씨는 이 부동산의 공동 명의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 집에 대한 어떠한 처분 권한도 없다는 뜻입니다. 현재 이 집의 합법적인 주인은 김은성 씨입니다. 경찰은 서류를 모아 책상에 탁탁 쳐서 가지런히 정리한 후 다시 집게로 고정했다. 최순자 씨와 또 다른 용의자 한재민 씨는 현 소유주의 허락 없이 전동 드릴을 사용해 강제로 도어록을 파손하고 실내에 진입했습니다. 복도 CCTV에 두 분의 범행이 아주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들어 최 여사의 눈을 날카롭게 직시했다. 현재 주거침입죄 및 재물손괴죄 혐의를 받고 계십니다. 이건 형사사건입니다. 형사사건이라는 네 글자는 마치 무거운 망치처럼 최 여사의 가슴을 내리쳤다. 그녀는 입을 크게 벌리고 무대 던져진 물고기처럼 목에서 쌕쌕거리는 소리만 낼 뿐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했다. 조사실 밖 로비에서 어지러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열리고 한재훈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다. 그는 외투도 없이 파란색과 흰색 줄무늬 셔츠 한 장만 입고 있었다. 너무 급하게 일어난 탓에 셔츠의 세 번째 단추가 네 번째 단추 구멍에 잘못 끼워져 있었고 비뚤어진 옷깃 사이로 쇄골이 드러났다. 그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그가 움직일 때마다 공기 중에는 젊은 여자의 값싼 향수 냄새와 밤새 묵은 숙취 냄새가 뒤섞여 퍼졌다. 최 여사는 그 소리에 느릿하게 고개를 돌렸다. 큰아들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잿빛 눈에 갑자기 살고 싶다는 빛이 터져나왔다. 재훈아. 아들아. 그녀는 일어나려고 발버둥 쳤지만 등 뒤에 경찰이 어깨를 눌렀다. 그녀는 목을 길게 빼고 구명줄이라도 잡듯 한재훈을 향해 울부짖었다. 내가 빨리 말해. 경찰한테 저 집이 내 거라고 말해. 오수현 그 독한 년이 우리 집을 훔쳐간 거라고. 빨리 엄마 좀 꺼내줘. 한재훈은 걸음을 멈췄다. 그는 조사실 책상에서 2미터 떨어진 곳에 서서 더 다가오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최 여사에게 향했다. 마른 잡초처럼 헝클어진 어머니의 머리, 우스꽝스러운 꽃무늬 잠옷, 옵기대 역겨운 간장 자국, 그리고 주위 경찰들이 자신에게 던지는 탐색적이고 경멸적인 시선. 한재훈은 관자놀이가 욱신거리는 것을 느꼈다. 현장에서 도망치고 싶은 강렬한 수치심이 순식간에 어머니에 대한 걱정을 집어삼켰다. 그는 다가가 허공에 뻗은 어머니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 그는 반걸음 뒤로 물러나 오른손을 들어 얼굴을 세게 문지르며 목소리를 낮춰 이빨 사이로 두 글자를 쥐어짰다. 쪽팔려. 그 두 글자는 큰 소리가 아니었지만 조용한 조사실 안에서는 모든 사람의 귀에 선명하게 들렸다. 허공에 뻗어있던 최 여사의 손이 그대로 굳었다. 그녀는 짜증과 혐오로 가득 찬 큰아들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평생 모든 가장 좋은 것을 이 장남에게 주었다.
며느리 앞에서 아들의 길을 세워주기 위해 매달 월급 카드를 수거했고 이 집을 뺏어주기 위해 한밤중에 작은 아들을 데리고 문을 땄다. 그런데 지금 그녀의 아들은 그녀가 쪽팔리다고 했다. 최 여사의 몸에서 힘이 마치 마개가 뽑힌 욕조의 물처럼 조금씩 빠져나갔다. 그녀의 팔은 허벅지 위로 힘없이 떨어졌고 꼿꼿했던 등은 구부러졌다. 온몸이 뼈가 제거된 연체동물처럼 차가운 철제 의자 위로 진흙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울부짖지도 말하지도 않고 그저 바닥 타일 틈새를 멍하니 응시할 뿐이었다. 한재훈은 조사실을 나와 짜증스럽게 머리를 헝클이며 로비의 민원인 대기 공간으로 향했다. 김은성은 대기 공간의 긴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흠잡을 데 없는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방금 밖에서 사온 듯한 따뜻한 커피를 들고 있었다. 한재훈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녀는 꼬았던 다리를 풀고 일어섰다. 한재훈 씨죠. 김은성의 목소리는 그녀의 화장만큼이나 차갑고 딱딱했다. 한재훈은 미간을 찌푸리며 평소 회사에서 부하 직원에게 말하던 투로 거들먹거렸다. 당신이 그 집 산 사람이에요. 이건 오해입니다. 그 집은 원래 우리 집안 재산 문제로 얽혀 있었고 당신이? 김은성은 그의 헛소리를 들어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녀는 트렌치코트 주머니에서 금박 글씨가 인쇄된 명함을 꺼내 두 손가락으로 집어 한재훈의 눈앞에 내밀었다. 제 변호사 명함입니다. 김은성은 그의 장광설을 끊었다. 파손된 현관문 프레임 수리비, 새 도어록 교체비, 제 업무 손실 비용, 그리고 이른 아침에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피해 보상금까지. 총 450만 원입니다. 한재훈은 눈을 크게 뜨며 목소리를 높였다. 450만 원. 문고리 하나 가는데 기껏해야 몇십만 원인데. 이거 완전 협박이잖아. 어떻게 생각하시든 상관없습니다. 김은성은 손가락을 놓았고 명함은 가볍게 한재훈의 발치에 떨어졌다. 그녀는 커피를 들어 눈앞에서 길길이 날뛰는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3일 드립니다. 3일 안에 명함 뒷면에 적힌 계좌로 450만 원 입금하세요. 1원이라도 부족하거나 하루라도 늦어지면 변호사를 통해 즉시 법원에 추가 고소장을 제출할 겁니다. 그때는 법정에 가서 판사님한테 이게 협박인지 아닌지 설명해 보시죠. 말을 마친 김은성은 더 이상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경찰서 정문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하이힐 굽이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며 맑고 규칙적인 또각, 또각, 또각 소리를 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한재훈의 졸아붙은 심장을 세게 짓밟은 것 같았다. 오후 2시. 한재훈은 경찰서 밖에 세워둔 차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숙취로 인한 두통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미간을 주물렀다. 그는 바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메신저 앱을 열었다. 연락처 목록 맨 끝에서 그는 오수현의 이름을 찾았다. 그는 그녀의 프로필을 눌렀다. 한강변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있던 프로필 사진은 어느새 바뀌어 있었다. 지금의 프로필 사진은 색감이 화사한 풍경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제주도의 푸른 하늘과 흰 파도가 부서지는 해안선이 담겨 있었다. 화면 한 구석에는 소박한 나무 테이블이 있었고 그 위에는 탄산기포가 올라오는 귤 에이드 한 잔이 놓여 있었다. 사람은 없었지만 화면을 통해서도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듯한 여유와 상쾌함이 느껴졌다. 한재훈은 그 귤 에이드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서는 거의 불이 뿜어져 나올 것 같았다. 그의 어머니는 아직 유치장에서 보석 절차를 기다리고 있고 그의 동생은 겁에 질려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450만 원의 배상금뿐만 아니라 중간에 자리를 떴다는 이유로 어린 여자친구가 보내온 불평 메시지 세례까지 감당해야 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원흉은 제주도에서 바다를 보고 있었다. 그는 엄지손가락으로 화면 키보드를 세게 두드려 한 줄의 글자를 썼다. 집명예 이전, 너 석 달 전부터 계획한 거지? 대체 무슨 속셈이었던 거야? 전송 버튼을 눌렀다. 초록색 말풍선이 위로 떠올랐다. 말풍선 왼쪽 하단에 상대방이 아직 읽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작은 숫자 1분이 나타났다. 한재훈은 휴대폰을 조수석에 던지고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다.
그는 맹렬하게 담배를 피웠고 차 안은 금세 짙은 담배 연기로 자욱해졌다. 5분이 지났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확인했다. 그 딜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30분이 지났다. 그 딜부는 여전히 조용히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이제부터 저 숫자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2주 후 서울지방검찰청의 기소장이 정식으로 발부되었다. 최순자 여사는 증거가 명백하여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죄로 정식 기소되었다. 비싼 변호사비를 감당할 수 없었고 한재훈이 딜이 바쁘고 엮이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나서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최 여사는 어쩔 수 없이 집 근처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무료 변호를 신청해야 했다. 법률구조공단 복도에서는 낡은 서류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가 났다. 최 여사는 페인트가 벗겨진 나무 의자에 앉아 보풀이 인천 가방을 손에 꼭 쥐고 있었다. 그녀를 상담한 사람은 사법시험에 막 합격한 듯한 젊은 변호사였다. 젊은 변호사의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젊은 변호사는 최 여사의 사건 파일을 펼쳐 현장 사진과 진술 기록을 빠르게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어머님, 젊은 변호사는 파일을 덮고 펜을 책상에 던지며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사건, 무죄 주장은 불가능합니다. 복도 CCTV가 고화질이라서 아드님이 들고 있던 전동드릴 브랜드까지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게다가 신고인은 완벽하게 합법적인 부동산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그건 정말 우리 집 돈으로 산 건데, 최 여사의 목소리는 보름 전 경찰서에서의 날카로움을 잃고 그저 메마른 애원만 남아있었다. 변호사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는 정말 그 집이 팔린 줄 몰랐어요. 몰랐으면 죄가 없는 거잖아요. 몰랐다는 사실이 주거침입죄를 면제해주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젊은 변호사는 관자놀이를 주무르며 가장 현실적인 조언을 건넸다. 제가 드리는 조언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시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시는 겁니다. 순간적인 충동이었고 중대한 인명피해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세요. 그렇게 해서 집행유예를 받고 벌금형으로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절대로 재산 분쟁 운운하며 판사님께 따지려 들지 마세요. 그건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어 실형을 선고받는 지름길입니다. 최 여사는 젊은 변호사의 움직이는 입술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머릿속이 윙윙 울렸다. 죄를 인정하라고. 그 말은 60평생 깨끗하게 살아온 자신의 기록에 영원히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힌다는 의미였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와 다시 복도의 긴 의자에 주저앉았다. 공단의 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늦가을의 햇살이 로비 안으로 비스듬히 쏟아졌고 공기 중에는 작고 금빛 먼지들이 떠다녔다. 최 여사는 문밖을 바라보았다. 젊은 엄마가 하교하는 아이의 손을 잡고 지나갔고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이 아이스 커피를 들고 웃으며 지나갔다. 모두가 햇살 아래에서 자신들의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문 안쪽, 이 그늘 속에서 그녀는 곧 재판을 받을 범죄자가 되었다. 집은 사라졌고 큰아들은 그녀를 창피해했으며 작은아들은 빚을 피하기 위해 밤중에 전화번호를 바꿔버렸다. 최 여사는 서서히 허리를 숙여 거친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어깨가 격렬하게 들썩이기 시작했다. 통곡 소리는 없었다. 오직 목구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마치 고장 난 풀무 같은 쉰 울음소리만이 텅 빈 복도를 맴돌았다. 같은 날 밤, 경기도. 낡은 연립주택, 한재민은 고개를 떨군 채 현관에 멍하니 서 있었다. 집안은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다. 평소 같으면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던 만화 영화 소리도, 아내가 부엌에서 도마질하던 소리도, 3살배기 아들이 마룻바닥을 뛰어다니던 파닥파닥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신발장은 텅 비어 있었고 아내와 아들의 신발은 모두 사라졌다. 그리고 신발장 정중앙, 가장 눈에 잘 띄는 자리에 빛바랜 금 결혼 반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반지 밑에는 노란색 포스트잇 한 장이 눌려 있었다. 그 위에 글씨는 힘이 잔뜩 들어가 종이 뒷면이 찢어질 듯 했다. 내 아이가 유치원에 갔을 때
다른 애들한테 아빠랑 할머니가 감옥 갔다 왔다는 손가락질 받게 하고 싶지 않아. 전세 보증금 나오면 절반 붙여줄게. 앞으로 연락하지 마. 한재민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보름 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돌아온 날 밤, 아내는 왜 한밤중에 경찰에 끌려갔냐고 추궁했다. 그는 쩔쩔매다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아내는 당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물건을 부수지도 욕을 하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침실로 돌아가 문을 잠갔다. 알고 보니 그 평온함은 이미 결심을 마쳤기 때문이었다. 한재민은 그렇게 현관에 못 박힌 듯 서서 그 반지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현관의 센서등이 꺼졌다가 켜지기를 반복했다. 꼬박 20분 동안 그는 자세조차 바꾸지 않았다. 주변의 낡은 벽지에는 검은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공기 중에는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비릿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는 한때 어머니를 따라 형의 그 한강뷰 아파트를 차지하면 이 곰팡내 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결과적으로 그는 자신의 그나마 온전했던 가정을 제 손으로 박살낸 셈이었다. 한재민은 천천히 손을 뻗어 두 손가락으로 그 가벼운 반지를 집어들었다. 반지 안쪽에는 땀으로 인한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는 몸을 돌려 부엌으로 향했다.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페달을 밟자 뚜껑이 열리며 국물이 묻은 배달 용기와 음식물 쓰레기가 드러났다. 그는 손가락에 힘을 풀었다. 땡 하는 가벼운 소리와 함께 금반지는 기름때 묻은 플라스틱 용기 위로 떨어져 가장 깊숙한 곳에 썩은 채소들 사이로 굴러들어가 완전히 모습을 감추었다. 쓰레기통 뚜껑이 팍 소리를 내며 닫혔다. 11월의 제주도, 바닷바람은 제법 뼛속까지 파고드는 서늘함을 품고 있었다. 서귀포시 외곽, 검은 화산암으로 외벽을 쌓은 독채 펜션이 있었다. 마당에는 수령이 꽤 된 귤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가지마다 푸르고 노란 열매들이 매달려 있었다. 오수연은 이곳에서 벌써 한 달째 머무르고 있었다. 새벽 6시 생체시계가 정확히 그녀를 깨웠다. 그녀는 지난 8년처럼 벌떡 일어나온 가족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러 주방으로 달려가지 않았다. 그녀는 푹신한 매트리스에 누워 창밖 풍경 소리를 듣고 천장의 나뭇결을 바라보다가 6시 반이 되어서야 느릿느릿 이불을 걷었다. 가벼운 바람막이와 운동화로 갈아 신고 그녀는 나무 문을 열고 펜션 뒤편의 올레길로 향했다. 발밑에 화산송이가 사각사각 소리를 냈다. 공기 중에는 서울의 숨막히는 자동차 매연 대신 짭짤한 바다 냄새와 풀 내음만 가득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니 어느덧 점심시간이었다. 그녀는 길가에 있는 간판 페인트가 다 벗겨진 해녀식당으로 들어갔다. 이모님, 전복죽 하나 주세요. 뜨거운 뚝배기가 식탁에 올랐다. 진한 내장 색이 죽을 짙은 녹색으로 물들였고 그 위에는 흰깨와 김가루가 뿌려져 있었다. 수연은 숟가락을 들어 한술 떠서 입으로 가져갔다. 진한 감칠맛이 뜨거운 김과 함께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흘러들어가 바닷바람이 가져온 한기를 몰아냈다. 그녀는 혼자 조용히 식사했다. 밥상에서 그녀의 음식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잔소리하는 사람도, 반찬 그릇을 가져오라고 시키는 사람도, 국이 식었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없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한 뒤 그녀는 천천히 펜션으로 걸어 돌아왔다. 오후의 햇살이 참 좋았다. 수연은 캔버스 접이식 의자를 하나 꺼내 마당의 귤나무 아래에 앉았다. 다리 위에는 읍내 헌책방에서 사온 소설책 한 권이 펼쳐져 있었다. 옆에 작은 나무 테이블에는 그녀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다. 화면은 계속 어두웠다. 사실 제주도에 온 지 사흘째 되던 날, 그녀는 은행에 가서 모든 업무를 처리했다. 그 9억 2천만 원의 매매 대금 중 일부를 인출해 결혼 당시 고급 가전과 시부모님이 요구했던 과한 예단을 준비하느라 졌던 모든 신용대출을 한 번에 갚아버렸다. 은행 계좌의 마이너스 숫자가 순식간에 0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는 어깨가 너무 가벼워져 하늘로 날아갈 것만 같았다. 남은 돈은 전부 3년 만기 정기예금에 넣어두었다. 휴대폰 연락처는 최고 등급의 수신 차단 설정을 해두었다. 전 시어머니의 번호, 전 남편의 번호, 전 시동생의 번호는 모두 영구적으로 블랙리스트에 갇혔다.
그들이 서울에서 겪는 히스테리와 분노, 그리고 난장판은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의해 그녀의 세계 밖으로 완벽하게 차단되어 한 줄기 메아리조차 넘어오지 못했다. 조금 강한 바닷바람이 불어와 귤나무 잎사귀가 와르르 소리를 냈다. 수연은 책을 덮고 일어섰다. 그녀는 나무 아래로 다가가 가지에 달린 탐스러운 열매들을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손을 뻗어 가장 노랗게 익은 것 하나를 골라 소나귀에 쥐고 가볍게 비틀어 땄다. 손톱이 귤 껍질을 파고들었다. 쌉쌀하면서도 향긋한 시트러스 오일이 순간 공기 중에 터져나오며 그녀의 하얀 손등에 튀었다. 그녀는 한 조각을 떼어 입에 넣고 과육을 깨물었다. 강렬한 신맛이 순식간에 혀끝에서 폭발했다. 수현은 너무 신나머지 눈을 질끈 감았고 어깨가 저절로 움츠러들었으며 얼굴의 모든 근육이 찡그려졌다. 하지만 그 날카로운 신맛이 사라지고 난 후 은은하고 순수한 단맛이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서서히 올라왔다. 그녀는 바람 속에 서서 멀리 부서지는 하얀 파도를 바라보며 남은 귤을 하나하나 전부 다 먹어치웠다. 엔드.